이런 경우의 사건을 제가 참 딱 처음 접하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죠. 그 정도로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안인데, 강제추행죄 이런 경우에 징역을 갑니다. 죄질이 안 좋은 강제추행 사건의 공통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도 역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뤄왔던 강제추행 사건들보다 조금 센 것들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죄질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으면은 당연히 처벌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강제추행죄로 구공판된 사안들 총 7건을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공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약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구공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죄질이 안 좋은 구공판 된 경우에는 어떤 출구 전략이 있는지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공판 처분은 다른 말로 정식 기소를 말합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하면 반드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게끔 되는데요. 공판을 구한다. 그래서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약식 기소는 재판을 받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기록만을 검토를 해서 약식 절차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구약식이라고 하죠. 약식을 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식 기소 사건은 징역형을 구형을 하고 또 재판 결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정식 기소된 사건과는 절차라든지 결과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강제추행죄인데 누구는 약식 기소가 되고 누구는 정식 기소가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안이 중하면 정식 기소되는 것이고 사안이 경하면 약식 기소가 됩니다. 정식 기소가 되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고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안의 경중은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건 자체의 사정입니다. 추행의 정도나 방법, 범행 동기 같은 사건 경위면에서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당연히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직접적인 유형의 행사의 정도라든지 추행의 방법이나 추행의 부위, 내용, 정도,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보다 세부적인 요소들로 판단되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니고 실무상으로는 여기에서 더 보태어서 동종 전력 유무, 피해자 수나 합의 여부, 피해자의 엄벌 탄원 여부,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보태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정식 기소가 될 사안인지 아닌지는 사실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의견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 벌금형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앞서 설명드린 사건 경위면에서 고려할 요소라든지 나머지 6가지 요소들 모두 그대로 정식 기소 시에도 판단될 뿐만 아니고 나중에 재판 결과 판결에 있어서 양형에서 판단되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처벌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서로 비례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식 기소되면 징역형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기소가 되어도 벌금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당초부터 강제추행죄로 약식 기소가 될 만한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수 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하거나 내지는 약식 기소했다가 정식 재판 청구를 검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 기소되어서 내지는 정식 재판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게 아니고 벌금형으로 구형을 하고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신청을 하는데, 이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향후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재판 준비를 잘 해서 취업제한 명령은 받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서 어차피 정식재판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벌금형이 선고가 되어서 벌금형을 낼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벌금을 감수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재판 들어갔으니까 공탁이나 합의를 통해서 선고유예 등으로 보다 감형받도록 하는 것이 재판 준비를 잘 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 실제 판결문 한번 보시면요, 정식 공판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벌금형이 구형이 되었고 선고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기각되었던 실제 판결문 내용이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동종 전력이 많을수록 피해자 수나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피해 회복의 정도가 없을수록 엄벌 탄원을 할수록 반성을 안 할수록
정식 기소 가능성, 처벌이 상향될 가능성, 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6가지 요소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종 전력 부분인데 이 벌금형 이상 선고 이력이 있으면은 불리합니다. 뿐만 아니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누범 기간 중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향후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정식기소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전 구속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사전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영장 신청이 되어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죠. 실제로도 그러한지 판결문을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과거에 선고유예 이력이 있었던 피고인이 현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그 1심 판결문인데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에 보시면은 선고유예 이력이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처벌 수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구공판 사안이죠. 이 사건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부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인했는데 실패를 했죠. 유죄 인정이 되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피고인이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구속 이후에 가족들이 부양가족이 있는데 이분들의 생계유지에 좀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장을 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무죄로 판단해주지 않더라도 양형 판단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선선해달라. 그리고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는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죄 주장을 했던 그런 사안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물론 이 사안 검사가 항소를 했었죠. 자, 벌금형 선고 이력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시죠. 이 역시 판결문 양형 이유 부분에서 벌금형 선고 이력이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하고 같이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을 했지만 일부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이런 사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그런 사안인데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두 사례 모두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구속이 되는 거는 면했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는지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이 양형사역을 잘 주장하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 뿐이지 만약에 자칫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실형 선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범이다 보니 취업제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 같은 그런 보안 처분 역시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고 별도로 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한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경우의 사건을 제가 참 딱 처음 접하고 상담을 딱 해보면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죠. 그 정도로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안인데 일단 실제 판결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사건의 1심 판결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죠. 더불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까지 되었습니다. 단순 등록이 아니에요. 공개 고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제한 명령도 붙었습니다. 붙을 건 다 붙었다는 거죠. 전자발찌는 부착이 안 됐지만 판결문에 보시면은 형 집행 종료 시기가 별도로 설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누범 가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후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라면 사실상 징역형은 불가피하고 당초부터 형량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팁 드리겠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재범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출구 전략이 있을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라는 걸 좀 강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피해자하고 반드시 합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합의를 다 또 해야겠죠. 만약에 재범 사건이 억울하다면 끝까지 부인을 해서 그 관철시켜야 될 거고요.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굉장한 불이익이 있다.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족
생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들 좀 강조해서 선처해달라 이렇게 주장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범 우려를 해소할 만한 자료들을 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형 판단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가적인 부수 처분에 있어서도 별도로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또 소명을 해서 좀 주장을 하셔야지 이런 불이익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소는 두 가지 요소인데 피해자 수가 많거나 범행 횟수가 많거나, 이거는 뭐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묶어봤습니다. 피해자 수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걸 의미를 하죠. 범행 시기가 동시에 여러 명을 이렇게 만졌다거나 또 각기 다른 시점에 각각 다른 피해자들을 만졌는지는 불문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한 명이 1회 이상씩 범행한 경우, 동시에 여러 건이 고소된 그런 경우 다 범행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 수가 많거나 이렇게 평가될 그런 사건이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당연히 가중처벌되기가 마련입니다. 이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벌금형은 사실 굉장히 희박하죠. 대체로 정식 기소되어도 징역형이 구형이 될 겁니다. 실제 처벌에 있어서도 실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죠. 네 번째 사례는 피해자가 3명인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판결문부터 한번 보시죠. 실제 판결문 한번 보시면은 우선 당연히 구공판 처분으로 검사의 징역형 구형이 있었고 총 3건의 범행이 있는데, 합의를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에, 합의를 한 2건의 경우에는 각각 징역 1월에서 1년 사이에 처벌 수준을 정하는데, 총 3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서 밑에 판결문 보시면 다수범죄 처리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각각 그냥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징역 6월에서 2년 10월 사이에서 형을 정한다. 최종적으로는 그 중에서 얼마를 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한 건의 경우에는 징역 1월에서 1년 사이에 처벌을 할 건데, 이게 3건이니까 6월에서 2년 10월 사이에서 형을 정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한 건씩 처벌하는 경우보다는 최소 형량이 그리고 최대 형량이 각각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3명인 경우에는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판결문 한번 보시죠. 아까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 10월 사이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최종적으로 다수범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3명 중에 2명과 합의는 했고, 또 초범이었던 사정이 있고, 당시에 만취해서 우발적인 범행이고 사회초년생이고, 또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런 사정들, 그리고 과거에 사회에 기여해 온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 좀 어필을 많이 해서 굉장히 어렵게 집행유예로 선고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앞서서 살펴본 거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각각 한 번씩 강제추행을 해서 총 피해자가 3명인 그런 사건을 살펴봤는데, 피해자가 3명이니까 범행이 3번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강제추행한 사건을 한번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 경우에도 물론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을 할 겁니다. 실제 판결문부터 한번 보시죠. 판결문 보시면은 왜 상단에 범죄 일람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의 범행을 했다 이런 거죠. 양형 이유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피해자를 여러 번 추행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범행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벌금형이 아니라 각각의 범행에 대해서 각 징역형을 선택을 했음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여러 번 했으니까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서 처벌 수준을 가중처벌했다 이렇게 가중처벌 수준을 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의 실제 처벌 수준은 얼마였는지 판결문 또 보시죠. 징역형 갔을까요? 징역형이 선고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붙었죠. 1년에 2년 집행유예 이렇게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었는데, 피고인이 전과하면 초범이고 폭행협박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좀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되면 부양가족 생계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양형사유들도 좀 주장을 해서 굉장히 어렵게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팁 드려야죠.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이고 범행일 수가 여러 명인 강제추행 사건의 출구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많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이면 모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최대한 많이 합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범행 동기나 경위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이게 반복적인 범행이니까 어쨌든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여러 명 했으면 어쨌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였는지, 뭐 그런 동기라든지 경위면에서 참조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잘 찾아내서 발굴을 해서 주장을 해야죠. 그리고 유형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을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피해자 수가 많거나 범행의 수가 다수인 그런 사건은 유형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면은, 경미한 사정이 있다면은 경미하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좀 변호인이 주장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면 반성이나 뉘우침의 정도가 좀 굉장히 진지하다, 이런 측면을 또 강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실형 선고되면 실형 선고 자체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구성인 불이익, 가족이나 직장 불이익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강제추행 사건 자체에 대한 요소들로 인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아서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사례들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 이후의 정황이나 사건 이후의 요소들에 대해서인데, 합의 여부나 합의 과정 내지는 범행 이후에 어떤 대응 방식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든지,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악화되었다거나 피해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이런 경우들, 이런 요소들도 역시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4번 케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합의를 했다면은 당연히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를 한 경우 안 한 경우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재판인데도 좀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려고 다시 판결문을 좀 띄워드려 봤습니다. 자, 1범죄, 2범죄, 3범죄 있잖아요. 그 중에서 1범죄 같은 경우는 합의를 안 했어요.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합의를 한 2번하고 3번 범죄 같은 경우는 1월에서 1년 사이 정한다고 해가지고, 자, 합의를 한 경우 안 한 경우 차등적으로 형량을 정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판사님인데 똑같은 피고인에 대해서 다르게 형량을 정한다는 거죠. 이게 합의의 효과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의 중요성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만약 피해자가 단순히 합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추가적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호소하거나 또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는 이런 경우에는 정식 기소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지 6번째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판결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해서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받은 바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해서 그에 따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행 이후 정황,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재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강제추행 사건이었어요. 사건 경위라든지 추행 내용이나 정도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볼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분이 합의를 거절한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여러 차례 투서를 하고 피해를 엄청나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정들이 판결문에도 반영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안타깝지만 이분 1년의 실형 선고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긴 했습니다. 감형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피해 호소나 엄벌 탄원의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역시 양형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아셔야 할 것 같고요. 피해자분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요소는 반성 여부인데요. 반성의 정도. 여기에 묶여있는 것이 단순히 인정하고 얼마나 반성하는지 이런 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피고인이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정식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최종적으로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혐의를 부인해서 무죄를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겠죠. 실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죄를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사례 한번 보시죠. 앞선 사안들하고는 다르게 이 사건은 제가 피해자를 변호한 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부터 한번 보시죠. 이것도 판결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그렇다는 거죠.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인 2차 피해를 가했다. 불리한 사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고소 사실을 부인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사건 자체의 요소들만 보면 역시 이것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뭐 평범한 정도였어요. 어디서나 일어나고 어디서나 봤을 법한 그런 강제추행 사건이죠. 그런데 이 피고인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막 인격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2차 가해를 이제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도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저는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니 그런 사정들을 또 찾아내서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이거 2차 가해다, 2차 가해다 이렇게 어필을 했죠. 아까 보셨듯이 판결문 이제 보시면 그런 사정들이 드러난 겁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는데 실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결 징역 10월이 또 선고가 됐죠. 이 사안을 만약에 처음부터 피고인이 인정을 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실제로 합의까지 했다면 징역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최대한 만약에 선처를 받았다 그럼 기소유예도 나왔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할지 부인할지 정하는 것이 처음부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죄질이 안 좋은 강제추행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죄질이 안 좋은 강제추행 사건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 자체의 요소죠. 추행 부위나 정도, 추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심한 경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건 뭐 당연히 죄질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혐의를 무턱대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 합의 노력도 전혀 안 합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공격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 뭐 무고죄로 고소하고 뭐 공가죄로 고소하고 이런 경우 말하는 거죠. 동종 범죄를 처벌 이력이 있거나 또 상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이런 경우 죄질이 역시 안 좋을 거고요. 누범 기간 중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사건을 저지르는 이런 경우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인 그런 경우 당연히 죄질이 안 좋고 가중처벌되겠죠.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서 두드러지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그러한 악화된 상황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피해자하고의 인적 신뢰관계를 좀 악용해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경우 죄질이 안 좋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노력이 전혀 없고 또 재범 우려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경우 죄질이 안 좋아서 처벌순위 높아집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엄벌을 호소하는 이런 경우 죄질이 안 좋은 강제추행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역시 정식기소, 실형성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보안 처분 가능성도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질이 안 좋은 이런 강제추행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냐 하면은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피해자하고 합의 노력을 끝까지 하셔야죠. 그리고 억울하다면 계속 부인하시고 무죄 판단 받도록 하셔야 될 거고요. 재범 우려라든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수 처분 같은 것들로 인한 불이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현출이 될런지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재판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해자나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는 많은 피해자하고 합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범행 동기라든지 경위 이런 것도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럴싸하게. 그리고 유형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을 좀 주장을 하셔야 될 거고, 또 반성이나 유침 이런 거 강조하셔야 되겠죠. 내가 강제추행 사건에 딱 연루가 됐다 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죄질이 안 좋은 강제추행 사건의 공통점, 여기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상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혼자 대처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안일하게 나는 단순히 벌금형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나는 벌금형 이런 정도 벌금형이다, 저런 정도 벌금형이다, 이런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4살에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변의 이동건 변호사였습니다.